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24번째 궤죠. 지뢰복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지뢰복궤의 궤상, 궤명, 상징어, 교훈, 메시지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궤의 궤사와 상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궤사를 한번 우리말로 적어볼까요? 복, 형, 출입무질, 북내무구, 그 다음 반복기도, 칠일내복, 이유유왕,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형, 출입무질, 북내무구, 반복기도, 칠일내복, 이유유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궤사를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복궤, 즉 복궤는 형통하다. 출입에 서두름이 없으며 동지가 찾아와도 허물이 없다. 그 도가 반복하여 7일에 다시 돌아오니 7일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유유왕,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형은 형통하다. 복궤는 형통하다. 출입에 서두름이 없다. 무질이니까 서두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질은 빠른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북내무구, 동지가 찾아와도 허물이 없다. 그 도가 반복하여 7일에 되돌아오니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라고 궤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궤사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궤상을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지뢰복궤는 지뢰복이죠. 상궤는 음효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공궤, 하궤는 양, 음으로 되어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뢰복이 되는 거죠. 6개 효 중에서 매날의 효만 양효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궤상을 머리에 두고 궤사를 해석할 텐데, 이 궤상에서 우리가 이 궤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땅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마지막 효, 즉 초효에 있는 효는 양효입니다. 그래서 땅 가장 밑속에 있죠. 모든 게 음효인데 저 바닥 땅속 깊숙한 곳에서
양이 하나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상은 동지를 24절기 중에서 동지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왜? 24절기의 가장 머리괴인 동지는 이 복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동지가 되면 저 겨울에 얼었던 땅 밑바닥 아래에서 양요 하나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동지면서 질의 복개의 이미지로 대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계전에 의하면 만물은 끝을 맺거나 없어질 수 없다. 박이 위에서 궁해지면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복으로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고 하니 우리가 배운 바 있는 23번째에는 산지박입니다. 계산 그려볼까요? 위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 산이죠. 아래는 땅을 상징합니다. 집니다. 그래서 산지박이죠. 근데 그 다음 개인 질의 복개는 양요가 맨 밑에 들어옵니다. 이러면 위는 땅을 상징하는 공개,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질의 복이 되죠. 즉 여기서 얘기한 만물은 끝을 맺거나 없어질 수 없다. 밖의 박이 위에서 궁해지면, 자 결국 산지 밖에는 음요가 하나씩 양요를 침식에 들어가서 결국 양요 하나만 덜렁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없어지겠죠. 궁해진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궁해지면은 다시 만물은 끝을 맺거나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맨 위에 있던 양요가 없어짐과 동시에 맨 아래로 양요가 움직이죠. 그게 바로 질의 복개가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밖에는 음기가 양기를 침식하는 것으로, 즉 밖에는 음기가 양기를 침식해 나갑니다. 밖에가 극에 달하면, 즉 양효가 없어지면 양기가 밑에서 다시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양기가. 그래서 대지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다고 괴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개는 밖에가 뒤집어진 거죠. 상하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 64개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즉 종괴, 이 관계를 종괴라 그럽니다. 종괴. 이 종괴는 여기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밖에가 궁해져서 양요가 없어졌더니 다시 복개해서 땅 제일 밑으로 양요가 되살아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무질, 괴사 중에 출입무질을 한번 볼까요? 출입무질을 보면 주역에서는 천원지방을 말합니다.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방으로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둥근 것은 순환을 의미하죠. 즉 둥근 것은 돕니다. 순환을 하죠. 결국
하늘은 시간을, 땅은 공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괴, 양요색으로 되어 있는 근괴와 음요색으로 된 공괴를 보면은 이게 시간이란 물상이 있고 이게 땅이라는 물상이 있죠. 결국 하늘은 시간을 의미하고 땅은 공간을 의미한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8개로 말하면 근해는 시간, 고해는 땅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괴, 양이 6그릇 되어 있는 근괴 여기 보게 되면 시간이 경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잠용부터 시작해서 항용까지 나옵니다. 즉 이렇게 근괴는 시간을 상징한다. 또 공괴는 반대로 공간 또는 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공괴도 의무 6개 되어 있죠. 이 유기효사에 보면 근괴의 유기효사, 이게 6이죠. 두 번째 오니까 6입니다. 효사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직방대가 나와요. 직방대. 유기효사에 직방대가 나옵니다. 직방대. 즉 이건 1차원, 2차원,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직은 선, 방은 2차원인 면, 대는 3차원인 입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과 고는 시간과 땅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또 복괴 초구는, 이 복괴 초구는 음효만으로 구성된 공괴에서 처음으로 양요 하나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뢰복괴 괴상을 보면은 원래 6개 모두 음효면은 곤인데 그 맨 아래에서 양요 하나가 자라남으로써 이 공간 개념에 시간 개념이 처음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왜 시간 개념이냐? 말씀드렸듯이 하늘은 시간을 상징하고 땅은 공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공간 또는 땅을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이 땅이 음효가 6개로 되어 있으면 공간을 상징하는데 그 맨 밑에 양요 하나가 생겨남으로써 시간 개념, 즉 시간은, 이 하늘은 양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양은 시간, 음은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양요 하나가 생겨났으니까 이 직방대로 구성된 이 3차원 세계에 시간이 갖추어지면서, 시간이 더해지면서 4차원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출입무질의 질, 이 질, 출입무 질이죠, 그죠? 이 출입무질의 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질병 또는 하자의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빠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왜? 시간 개념이 추가됐기 때문에. 자, 출입에 빠름이 없다. 즉 출입무질. 출입에 빠름이 없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서두른다고 하나의 양요가 더 빨리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하괴지는, 이 하괴에서 양, 음으로 되어 있는 이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라 했습니다. 이 진은 출입을 상징하는 손의 반대계입니다. 자, 이제 적었죠? 여기 보시면 이 진은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입니다. 그죠? 이 진은 반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만 반대계가 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교의 모든 교회는 반대계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대계 중에서 종괴, 그 다음 착괴입니다. 자, 이 반대계 중에서 하나는 종괴, 하나는 착괴입니다. 종괴는 뒤에 보시면 괴를 뒤집는 겁니다. 이게 종괴입니다. 자, 이 진괴를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맨 위로 올라가고 맨 위에 있는 것이 맨 아래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 음이 상하로 뒤집으니 양이 되면서 산을 상징하는 강괴가 됩니다. 또 다른 반대계에는 착괴입니다. 이 착괴는 이 종괴와 또 다릅니다. 종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뒤집기를 하는데 착괴는 뒤집는 것이 아니고 음양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자, 양, 음양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바꿉니다. 그럼 양이 되죠. 양이 되면서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을 상징하는 강괴는 멈춤이라는 물상이 있고, 착괴, 즉 음양 바꾸기라는 착괴의 송괴에는 출입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무질이란 출입하는데 서두름이 없다 라는 이 얘기는 이 진괴, 하괴되어 있는 진괴의 반대계, 종괴가 멈춤의 물상, 착괴가 출입의 물상, 즉 출입하고 멈춘다는 이 물상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출입에 서두름이 없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역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종괴고 다른 하나는 착괴다. 종괴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는 것이고 착괴는 각 효의 음양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괴의 반대는 두 가지인데 종괴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가 되고 착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된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북내무구를 한번 볼 거예요. 북내무구. 동지가 찾아와도 허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양요가 양요 자리에 찾아왔죠. 그게 뜻이 서로 맞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북내라 합니다. 북내. 동지가 온다는 얘기는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모여드는 겁니다. 붕이란 뜻은 결국 뜻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북내무구를 물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면 이 붕은 동지가 되면서 조개 패자도 되죠. 조개나 동지의 뜻은 음으로 되어 있는 공개에서 나옵니다. 즉 공개의 물상에 붕이라는 물상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내자는 온다는 뜻이죠. 온다는 뜻은 여기서 보면 진괴의 반대계 중에서 착괴, 반대계 중의 착괴, 즉 착괴로서의 반대계는 손이라고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출입 또는 무슨 또 물상이 있느냐 하면 진태라면 진태.
나가거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온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진퇴의 물상에서 나온다. 즉 손이 반대개가 진이고 진개의 반대개가 착개로서의 손인데 손에는 출입과 진퇴의 물상이 있고 손개에는 진퇴의 물상이 있으니까 그 반대개는 진, 즉 하개가 진인 여기에는 진퇴 중에서 온다, 내라는 효사가, 즉 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허물이 없다, 무구라는 것은 양요 자리에 양요가 찾아왔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기도. 반복기도 7일내복 이유유왕. 괴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기도 7일내복 이유유왕. 그 도가 반복되어 7일 만에 다시 돌아오니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어지는 구절, 즉 반복기도 7일내복 이유유왕, 이 부분은 시간의 개념을 좀 더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 땅을 상징하는 공기의 맨 아래에 양요 하나가 생겨나면서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공간을 상징하는데 시간을 상징하는 양요 하나가 붙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간 개념에 시간 개념이 더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체화되는 거죠. 복개의 변화는 그것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일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요 하나 나타난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순환을 하면서 7일마다 반복돼서 자연의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이라고 했을까요? 이 물상을 보면 하계진해, 이 하계진해, 진이죠, 그죠? 여기에 칠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하계진해는. 또 7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하늘에 쓰일까요? 천체의 무늬, 즉 천문은 칠수로 드러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시간을 알았는데 그 별은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자, 하늘의 별을 동서남북, 동, 서, 남, 북이죠. 여기에 각각 7개의 별자리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7, 4, 28. 28개죠. 이게 28수입니다. 7, 4, 28. 그렇죠? 자,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시간을 알았는데 그 별은 북두칠성입니다. 즉,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시간을 읽었던 것이죠. 자,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게 손잡이 부분이죠. 그죠? 이게 손잡이 부분입니다. 자루처럼 생겼습니다. 국자의 자루. 이 부분을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이 북두칠성의 이 자루 부분은 고대인들은 시계의 시침처럼 이
방향이 가리키는 걸 보고 시간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수가 사방으로 전개되면 28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의 무리를 28수로 규정한 것은 결국 하늘의 수가 7임을 전제한 거죠. 하늘의 수가 7임을 전제를 한 겁니다. 또 하늘의 수를 7로 이해했기에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죠. 사람 시신을 관에 넣기 전에 관 맨 밑바닥에 7성판을 깝니다. 7성판. 즉 7개 별로 만들어진 7개 별이 새겨진 판이죠. 즉 늘판입니다. 밑바닥 알죠? 왜 7성판을 깔까요? 결국 하늘의 수가 7이고 결국 사람은 죽어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종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에가 꽃에서 벗어나듯이 나비가 꽃에서 벗어나듯이 인간은 육체의 탈을 벗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왔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 밑바닥에 7성판을 깔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이유여왕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라는 얘기는 하계진에 이 하계진에 7이라는 물상도 있고 대로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대로라는 물상은 뭐죠? 큰 길이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유유왕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할 때 이 대로는 나아간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괴사는 우리가 지뢰복개의 괴사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사를 한번 볼까요? 자, 상사를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죠. 상사, 상활, 뇌지의 지중, 복, 선왕이, 지일폐관, 상여불행, 후불성방. 지뢰복개의 괴사나 상사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내용이. 자, 뇌제지중, 복, 선왕이 지일폐관, 선왕이 지일폐관, 상여불행 후불성방, 상여불행 후불성방.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개다. 선왕은 이를 보고서 지일에 폐관한다는 얘기는 이 지일은 동지를 얘기합니다. 지일에 폐관하여 상인과 여행자의 통행을 못하게 하고 불행이죠. 후는 왕을 얘기합니다. 왕도 나라를 관찰하지 않는다. 나라를 살피지 않는다. 라고 상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상사는 자연을 빗대어서, 즉 상사는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 중에서도 치인, 즉 다스리는 자의 측면에서 풀어냅니다. 땅 속에 우리가 생겼다 했습니다. 땅 속에 우리가 생겼죠. 이게 뇌제지중입니다. 우리가 땅 밑에서 생겨났다. 이게 뇌제지중이죠. 이렇게 상사는 자연의 모습을 앞에 두고 그 다음 치인, 즉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상사, 우리가 땅 밑에 생긴 것이 복계다. 선왕은 이를 보고서 동지의 문을 폐관하고 출입을 금하고 상인과 여행자의 통행을 막고 왕 자신도 나라를 관찰하지 않는다. 즉 순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참참하게 놔둔 겁니다. 왜? 이 어렵게 생겨난 양요 하나가 없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동지가 되면은 팥죽을 먹죠. 동지에 팥죽을 먹습니다. 팥죽은 무슨 색이죠? 붉은색입니다. 다음, 이 붉은색은 양의 기운이 있죠. 그 다음, 그것도 부족해서 팥죽에 씨알을 넣습니다. 씨알은 동그랗죠. 원입니다. 원은 건을 얘기하죠. 양요를 얘기합니다. 둘 다 양을 얘기합니다. 즉 동짓날 어렵게 생긴 이 양요 하나를 계속 자라내기 위해서 이 양기를 보충해주는 붉은색의 팥죽, 또 양을 보충해주는 둥그란 씨알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의 입장에서는, 즉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일반 백성들은 팥죽을 먹고 팥죽 안에 씨알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요 하나를 키워내려는 지극한 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계를 가만히 보시면, 질의 복계를 보면 맨 아래에 있는 이 양요 하나, 중요하게 짝이 없죠. 복계는 하계 진, 이 진계죠, 그죠? 이 진. 진계는 칠이라는 물상도 있고, 대로라는 물상도 있고, 용이라는 물상도 있고, 용. 용이 땅속에 생겨나 안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동지 양기가 잠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왕은 이러한 자인을 본받아서 동지가 되면 문을 닫아 걸고 상인과 여행자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왕 자신도 나라를 순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폐관, 질폐관, 상여불행, 후불성방. 이게 질폐관, 상여불행, 후불성방. 이게 상사 내용이죠. 그죠? 앞엔 딱 정해져 있죠. 상활, 상사는 말한다. 우레가 땅 밑에 있는 것이 복계다. 선왕은 이를 보고서 질폐관, 상여불행, 후불성방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 후가 우리에게 낯서는 단어입니다. 후는 조금 전에 제가 왕이라 그랬죠. 왕도 나라를 순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후를 왕을 뜻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라 때입니다. 하나라는 누가 만들었죠? 우임금이 만들었죠. 하나라는 우임금이 만들었습니다. 우임금이 뭐로 왕이 되었죠?
치수를 잘했죠. 치수. 물을 관리한 치수입니다. 치수 사업을 잘 해내가지고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할 때 직책이 뭐냐면 사공입니다. 사공.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자는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공은 뭘 의미할까요? 공은 공간입니다. 공간. 공은 공간이니 지금을 치면 국토부 장관 좀 했는데,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 이 치수 사업을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쳐가지고 하나를 세웁니다. 세워서 임금이 되었고 왕이 되었는데, 이 후손들이 이 우임금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장관자 사자를, 이 사자를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은 안은 그대로 두고 겉에만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죠. 이게 사자고 이게 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자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임금을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후자를 쓰는, 왕을 후자로 쓰는 나라는 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사가 주나라 때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라 때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라 때 만들어진 상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사 내용은 사실은 주역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만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라의 연산력에서 받아온 것이다 라는 것이 통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명 중에 하나가 이 사공의 사자를 거꾸로 해서 후자로 만들어 쓰던 그 우임금의 빛나는 치수 사업을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써왔던 것이죠. 그래서 후를 왕의 뜻으로 쓴 나라는 하나라밖에 없다. 그런 거로 이 상사는 주나라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라의 연산력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게 통설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물상으로 보면, 이 괴상으로 보면은 땅 속에 우레 하나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 물상으로 보면 하계지는, 이 하계지는 울타리, 멈춤의 물상이 있는 간의 반대계입니다. 즉, 이 하계지는 멈춤 또는 울타리의 물상이 있는 간의 종계가 되죠. 지는. 즉 종계는 뒤집는 거라 했습니다. 즉 간을 뒤집으면, 진을 뒤집으면 간이 되듯이 간을 뒤집으면 진이 되죠. 이게 반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상계 하계진에 관찰의 뜻이, 하계진은 관찰이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찰이라는 것은 바로 성자죠. 순방하지 않는다 하는 성자로 상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고는 나라라는 물상이 있죠. 이 고는 나라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나라, 즉 방입니다. 왕이 나라도 순방하지 않는다. 왕은 나라를 순방하지 않는다 라는 이 해석은 물상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짓날 일량이 나타났죠. 그죠? 이게 복귀의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짓날 일량이 나타난 것을 왜 동지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 상사에서 지일에 표관하여, 이 지일이라는 게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의 문을 폐관하고 상인과 여행자의 왕래를 불허하고 왕 자신도 나라를 순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질이 바로 이 동지를 의미하는, 즉 지뢰복귀가 동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상사가 그 근원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뢰복귀의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뢰복귀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즉 밖에서 맨 위에 있던 양호가 없어지니까 가장 아래에 양호가 되살아났듯이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깝게 와 있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